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현모양처가 꿈인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현모양처냐고, 시대가 어느 시대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해오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남들이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에 대한 행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며 살았어요. 예를 들면 혼자 자는 것이 무섭다며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 같이 잔다고 떼를 쓴다던가, 부모님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엄마 한 입, 아빠 한 입, 나 한 입 같이 솜사탕을 나눠 먹는다는 것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요.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외동딸로 정치하시는 아버지, 미술관 관장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아주 유복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권력과 재력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어머니와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안은 대대로 정치하는 집안이고, 저희 어머니 집안은 대대로 화랑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정치인 집안과 예술인 집안의 결혼은 남들 보기 좋은 구색에 불과했죠. 어머니 집은 정치하는 아버지 집안의 돈만 보고 결혼을 시킨 것이고, 아버지 집은 예수라는 어머니 집안의 고상한 타이틀이 필요해서 결혼을 시킨 것이었어요.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미술관도 결혼할 때 아버지 집에서 해주신 것이었죠. 서로의 조건만 보고 한 결혼이었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남자를 버리고 아버지와 결혼한 것이었죠. 아버지 집은 남자아이를 낳아 정치대를 잇기 원하셨고, 어머니는 저를 낳고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이 싫다고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자 아버지 댁에서는 난리가 났고, 그 압박에 못 이겨 2번이나 유산하면서까지 낳은 아이가 제 남동생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터치하지 말라고 했고, 아버지의 대외적인 활동 때만 다정한 부부가 되었어요. 쇼윈도 부부였죠. 아버지의 정치 활동에 이혼이라는 오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어머니의 화가 활동에는 아버지의 막대한 지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늘 언니 언니 하며 좋아했던 아버지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행 비서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 서재에서 아버지와 그 언니의 불륜 현장을 봐버렸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죠. 아버지 앞에서 그 여자라고 불러서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제가 본 것을 엄마에게 울면서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예진아, 네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도 엄마도 각자의 삶이 있단다. 하지만 우리 예진이와 예준이 엄마 아빠로의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어머니에게도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빨리 철이 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인정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서 사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아래에서 세뇌되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친구들의 평범한 일상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커서 절대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난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 거야. 학창시절 저는 로맨스 소설에 빠져 있었고, 친구들과 팬픽 소설을 연재하며 부모님에게서 보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결핍을 풀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미대를 졸업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께서 늘 여기저기서 선자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봐도 스펙과 집안이 쟁쟁한 남자들이었죠. 아버지 성화에 나간 선자리에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았지만 제 마음에 들어오는 남자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서로의 집안과 스펙만 보고 만난 선자리에서 제가 원하는 사랑을 꿈꾸는 남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가는 선자리마다 잘 안 되니 아버지께서는 저더러 유학을 가라고 하셨어요. 다 큰 처녀가 들어오는 선자리마다 성사가 안 되고 시집을 못 가고 있으면 소문 안 좋게 난다고 유학이라도 가야 공부한다고 둘러라도 된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년간 캄보디아에서 장기 의료 봉사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 3주간 파리로 여행을 온 사람이었죠. 저는 그때 당시에 콩코르드 광장 계단에 앉아서 노래를 듣기도 하고 참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도화지에 그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로맨스 소설을 쓰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아, 네. 이거 그림 그리는데 얼마예요? 아,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닌데. 아, 저는 돈 받고 그림 그려주는 건 줄 알고 실례했어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 공짜로 그려주죠 뭐. 타국에서 자국민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심지어 유학생활 1년 동안 무료했던 제 삶에 그 남자의 등장은 봄을 맞이하는 따뜻한 봄 같았죠. 우리는 서로 첫눈에 반했고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렸어요. 소울메이트를 만난 기분이었죠. 우리는 매일 24시간이 부족하리만큼 붙어 있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해외 의료 봉사를 하며 그곳에서 만난 순수한 영혼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었죠.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아이 같은 모습과 맑은 눈동자가 좋았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야속하리만큼 3주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저는 아직 1년이라는 유학 생활이 남아 있었기에 우리는 1년 뒤 한국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서로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 여기며 우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서로가 보내는 하루의 일상을 공유하며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 달에 2번은 손편지를 적어서 보내줄 정도로 자상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귀국해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당연히 남편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현모양처처럼 살고 싶다고 했고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좋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집에서 내조만 해도 좋다고 했어요. 제가 어떤 모습이든 저를 사랑한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남편은 치과 의사였지만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개천에서 용된 놈이랑 결혼하지 말거라. 그놈 주변은 다 개천일 뿐이야.
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보고 싶지도 않아 하셨어요. 저는 밤낮으로 울면서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었죠.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께서는 아니, 왜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해요? 우리 예진이는 나처럼 돈 보고 결혼 안 해도 되잖아요. 애가 뭐가 부족해? 잘난 아버지 덕에 돈이 없어, 빽이 없어. 다 가졌는데 그냥 지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내요. 사랑 없이 사는 거 우리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어머니께서는 한평생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무늬만 부부였던 지난 날을 돌아보시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정말 사랑받으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예진아,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결국 아버지께서는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고 남편에게 커다란 치과를 개원해 주셨어요. 남편과 저를 위해서가 아닌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였죠. 아버지께서는 남들이 사위 뭐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래도 번듯한 병원은 한 개 가지고 있다고 해야 체면이라도 살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생을 남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시는 아버지도 지금 생각해보니 참 힘든 삶이었다 싶네요. 어쨌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는 제가 꿈꾸던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는 것이 행복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죠. 우리 도훈이가 장가를 잘 갔어. 어디 가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는지. 아가,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된다. 거리도 먼데 네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둘이 잘 살아.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두 분이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아버님의 기침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고 햇볕에 그을린 어머님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죠. 그렇게 두 분을 뵙고 오는 날이면 좋은 외제차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다니는 제가 괜히 죄송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여보, 어머님 아버님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 자기 공부시키느라 고생만 하셨잖아. 농사 그만하시고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어때?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마워. 여보, 그럼 힘든 농사는 그만두시고 두 분 전원 생활하게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어때?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아빠한테 말씀드려 볼게. 평택에 있는 전원주택 거기 아무도 쓰는 사람도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 거기로 모신다고 말씀드리자. 그건 좀 우리 결혼할 때 아버님께서 병원도 해주셨는데 집을 왜 그냥 놀려? 앞에 텃밭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 거기서 생활하시면 딱일 것 같은데. 저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고생만 하셨을 시부모님께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려 평택에 있는 크진 않지만 두 분이서 살기에 적당한 전원주택에 살게 해드렸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끝까지 싫다고 하셨지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남자 잘못 만나서 늙은 시부모까지 업고 산다며 막말을 하셨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더러 천생 여자라며 천사라며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을 자주 해줬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더욱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가진 걸 다 주고 싶었고 그것은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로 설명이 되었죠. 남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저희 달콤했던 꿈 같은 시간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식으로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서 들어왔고 씻지도 못한 채 거실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나 싶어 남편의 양말을 벗겨주는 그때 남편의 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인가 싶어 핸드폰을 봤는데 잠금 화면에 어떤 어플의 숫자가 80개씩이나 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어플인지 몰랐기에 메일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노트북을 놔두고 왔는데 병원으로 가져다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서재에 갔더니 책상 위에 남편이 쓰는 노트북이 있더라고요. 노트북이 켜져 있기에 끄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바탕화면에 며칠 전 남편의 폰에 떠 있던 어플의 바로가기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 클릭했더니 로그인이 되어 있더군요. 그것은 남녀 채팅 커뮤니티였습니다. 심심한 30대 들어오세요. 오늘 당장 가능한 사람 들어오세요. 돌싱끼리 진솔한 대화 등등 대화방의 제목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걸 하는 거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남편의 프로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닉네임 초코송이라는 닉네임을 보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결혼 초 남편이랑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원장님이 남편에게 정말 잘 어울릴 거라면서 머리를 자른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초코송이 같아서 제가 막 놀려댔었죠. 저와의 추억을 파렴치한 곳에서 팔고 있는 모습에 정말 피가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프로필 속에는 30대 초반 치과 의사, 유부남, 알고 만나는 편안한 만남 추구. 그때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되는데 정말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유부남인 것까지 밝히면서 이런 짓거리를 당당하게 하다니요. 심호흡을 하고 프로필 옆에 있는 쪽지함을 열었습니다. 묻 여성들과 남편이 주고받은 수많은 쪽지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남편이 나누었던 모든 대화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한 여성과의 대화에서 남편은 그 여자와 술 약속을 잡았고 낯뜨거운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며칠 전 회식한다고 늦은 그날이더군요. 저는 배신감에 눈이 뒤집혔고 애써 침착하며 다른 쪽지함들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그 커뮤니티 속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자상하고 섬세하고 마음 약한 저밖에 모르는 애처가의 남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직설적이고 성적 욕구가 강했고 퇴폐적인 남자였습니다. 눈물이 났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했던 너무나 사랑하는 내 남편의 두 얼굴.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다 한눈 판다. 그 인간이라고 안 그럴 것 같으니? 사랑이 밥 먹여준다더냐?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으냐? 결혼 반대할 때 아버지께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생각나면서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께 보란 듯이 사랑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남편의 두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틀렸던 걸까요?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안 와?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미안해.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잠시 누워 있었어. 괜찮아, 여보. 오지 마. 내가 지금 집으로 가지러 갈게. 저는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을 보면서도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걱정되어 지금 당장 집으로 온다는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남편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이디를 검색해서 쪽지를 보냈죠. 1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지금 채팅 가능. 그렇게 두 얼굴인 남편과의 채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채팅을 해서 누구보다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영화까지 모두 남편의 성향대로 맞추며 남편으로 하여금 정말 대화가 잘 된다며 이렇게 잘 맞는 여자는 처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하루에 몇 시간씩 채팅을 했고 언제부턴가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죠. 그 고민 중에는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내용도 있었어요. 그 정도면 이혼감인데? 에이, 이혼은 절대 안 되지. 이제 내 돈줄인데. 남편은 결혼할 때 처가댁에서 병원을 해줬다부터 차와 집도 다 처가댁에서 해주었고 자신의 부모님 집까지 지금 뜯어놓은 상태라고 했어요. 뜯어놓은 상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줄이었습니다. 아내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해주었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출세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치대에 합격했는데 졸업하고 잘 나가는 집 애들은 부모님이 병원도 개원해 주시기도 하고 유학 가서 공부를 더 하기도 했죠. 가난했던 저는 의료봉사 1년을 가면 교수님 추천으로 내가 원하는 병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1년 봉사를 갔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처음으로 여행을 가보자 해서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프랑스 파리를 갔죠. 돈이 없던 저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허름한 곳에서 잠을 자야 했죠. 그래도 프랑스 파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았어요.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한눈에도 부잣집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어렵게 자란 저와는 달리 뭐든지 과감하고 걱정이 없는 아내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한국에 결혼할 여자가 있었기에 그냥 한순간 불꽃놀이처럼 즐겼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는 잊혀갔어요. 그냥 한날의 꿈 같은 거였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가난한 현실을 마주하니까
문득 아내가 생각났어요. 아내와 주고받은 메일에서 아내 부모님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알아보니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내의 집은 부자였어요. 내 출세길은 그 여자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8년 사귄 여자친구를 버렸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아, 이 남자는 내 돈을 사랑했던 거였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출세를 위해 결혼을 약속한 8년이나 사귄 여자를 버릴 만큼 잔인한 남자였어. 저는 소름이 다 끼치더군요. 그래서 결혼에 성공하셨나요? 아, 사랑밖에 모르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쉽죠. 난 너밖에 몰라. 당신만 있으면 돼. 이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웃고 있는 저 남자는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를 이용한 대가, 사랑 없이 결혼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저더러 이곳에서 만난 여자들이랑은 다르다면서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의미 없는 하룻밤을 원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니 기쁘다고 하더군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진짜 자신의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어서 후련하고 제가 너무 편하다라나 뭐라나요. 제가 자기 인생의 쉼터 같답니다. 고해성사 같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은 없었어요.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전원주택을 해주자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건 다 예상된 시나리오였어요. 저희 부모님께 아내가 집에 가면 더 힘든 척하며 농사일이 고된 척하라고 했죠. 사실 그때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있지도 않았어요. 처가에 놀고 있는 전원주택이 있다는 걸 알고는 저희 부모님께도 그 집 얻어내야 하니 연기를 잘 하라고 했었어요. 착한 아내는 덥석 잘도 물더군요. 부잣집 며느리 얻어서 저희 부모님도 편하게 살아요. 인생이 이렇게 쉬운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시부모님이 제 앞에서 했던 많은 행동들이 다 연기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등, 올해는 수확이 없다는 등, 집이 오래되어서 너무 춥다는 등, 그 남자 말대로 너무 착한 제가 덥석 물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사랑밖에 모르는 천사인 줄 알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나 봐요.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인의 딸이라는 것을요. 피는 못 속이는 것인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저는 독해지더라고요. 제 속에서 칼날을 갈며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저는 아버지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당장 그 인간 잡아오라며 소리 질렀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복수하고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또 채팅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저를 만나고 싶어 했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고 제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잘 맞는 여자는 처음이에요. 너무 특별한 사람 같아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초코송이님, 저도 너무 보고 싶지만 지금은 힘들어요. 사실 친정아버지가 치매해요. 며칠 전부터 제가 간병하고 있어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요. 남편은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어떠냐며 자기가 소개를 시켜주겠다고까지 하더군요.
아니에요. 지금 제 형편에 간병인을 쓸 여력이 안 돼요. 퇴직금 신청을 해놨으니 그때까지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구구절절 가난했던 어릴 적 이야기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컸던 이야기. 그래서 마음이 늘 외로웠는데 당신과 채팅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등등 우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안타까웠는지 아니면 본인의 재력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남편은 저에게 대뜸 돈을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참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얼굴 한 번 안 본 여자에게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겠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 도와주고 싶다고 하면서 돈은 천천히 갚으라고 했어요.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사랑의 감정을 이용해서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을 때 이런 거에 누가 속냐면서 웃었는데 바보같이 그런 피해자가 남편이 될 줄은 몰랐네요. 며칠 뒤 저는 친정집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집으로 왔고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차갑게 앉아 계셨죠. 남편의 인사도 받지 않은 채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바라보았죠. 조금 있으면 당신 부모님도 오실 거야. 우리 부모님이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어떤 여자가 당신과 나눈 대화라며 나한테 이걸 보내왔네? 저는 그동안 저와 남편이 나눈 채팅 내용들을 프린트해서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바로 무릎을 꿇으며 여보, 오해야. 여보, 내 얘기 좀 들어줘. 이 여자 돌아버린 여자야. 채팅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다 조작된 거야. 그 여자가 내용을 다 조작했어. 나는 맹세코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어. 여보, 믿어줘. 이 여자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다 조작한 거라고. 이 여자 만난 적이 있어? 아니야. 여보, 절대로 없어. 그냥 인생 상담을 해준 것 뿐인데 이 여자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당신한테 보낸 거야. 못 믿겠으면 3자 대면을 해. 3자 대면? 그거 좋네. 여보세요. 초코송이님. 내가 바로 그 돌아버린 여자야.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무 말도 잊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동안 재밌었니? 내 돈 가지고 인생 쉽게 사니까 재밌었어?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오늘 당장 병원에서 나가게 라고 말씀하셨더니 아버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 병원에서 제가 안 나가면 병원 안 돌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깟 일용직 하나 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병원장 그거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명도 구할 수 있어.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병원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지금 경찰들이 왔는데 컴퓨터 자료랑 장부를 다 빼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남편이 저에게 돈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이 남자가 나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구나 싶어서 병원 행정팀에 얘기해서 자금 나간 걸 모두 체크하라고 했죠. 물론 친정 아버지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문 여성들부터 시댁 부모님들까지 병원 돈을 수없이 개인적으로 썼더군요. 법률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하여 저는 법적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 사실을 얘기해 주니 남편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차키 올려놓고 당신 몸만 나가면 될 거야. 애초에 당신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 여보, 미안해. 진심이야.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누가 보면 마치 진심인 줄 알겠더라고요. 사랑? 아, 사랑이 밥 먹여주니? 그때 시부모님들이 들어오셨고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보고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 질렀어요. 그동안 저 가지고 논다고 세 식구가 참 재밌었겠네요. 집은 지금 사람들이 짐 빼고 있을 거예요. 집안의 가구며 살림살이며 다 제가 한 것이니 옷가지만 몇 개 챙기면 되겠던데요. 저는 시부모님을 저희 친정집으로 불러놓은 사이 그들이 사는 집에 인부를 보내 짐을 다 빼라고 시켰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개천에서 용난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아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우리가 살 집이라도 마련해다오. 당장 나가라고 하면 우린 어디로 가니? 길바닥에 나 앉을 수는 없지 않니?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애원했어요. 아줌마, 내가 왜 아줌마 아가예요? 저의 싸늘한 말에 세 명은 넋을 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보고 사랑이 전부인 여자라고 했지? 그걸 빼고 나니 이런 모습이네. 이게 당신이 원하는 모습 아니었어? 참, 위자료는 필요 없어. 나는 돈이 아주 차고 넘치거든. 그렇게 저는 이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편은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 사랑을 이용한 대가로 그 남자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자를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 덕에 어머니의 미술관을 물려받아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타고난 현모양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 인간 덕에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서 그거 하나는 고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